네, 4월 3주차 테마가 있는 전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그 운영지원처 오세춘 수석님께서 나는 옹고울에서 근무한답니다에 대해서 강의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나뵙어서 반갑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인자 녹음을. 안녕하세요. 만나뵙어서 반갑습니다. 벌써 그 테마가 있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기대되셨죠? 자, 이번 저에게 주어진 테마는 그 전문적인 노하우나 스킬보다도 우리 그 주변에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 전주라는 삶의 터전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건물이라든가 지명, 그 다음에 유적에 대한 그 유래 등을 그 역사적으로 다시 비추어 보고 해석하는 제 나름대로의 성찰의 그 진행 순서는 전주시 캐치프라이즈, 그 다음에 온골과 전주, 현재의 모습, 그 다음에 풍패지간의 숨은 이야기, 인연을 찾아서, 그 다음에 이 시간을 마치는 이중의 일을 마치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포스트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버스, 시내 정류장에서 이런 포스트잇 있는 한 번도 안 보셨어요? 현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 현 시장님의 캐치프레이즈예요. 강한 경제 다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강한 경제, 여기에는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와 미래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천년의 역사를 가진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이자 조선 왕조의 발상지였습니다.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판소리의 본고장, 이자 음악 창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 천년의 역사를 가진 전주, 후백제의 왕도라고 아십니까? 전주가. 그래서 내가 잠깐 지도를 그렸는데, 우리가 삼국통일이 언제 된지 아십니까? 삼국통일이 676년에 삼국통일이거든요. 그런데 후백제, 삼국통일이 된 왕이 어떤 왕인 줄 아세요? 신라시대에. 그리고 오늘 여기 진행하는 데 있어서 퀴즈가 잠깐 있어요.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는. 그리고 퀴즈를 맞히신 분들에게는 응분의 포상의 대가가 있겠습니다. 신라 문무왕이 있었어요.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삼국통일이 있은 시점에 여기는 다른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발해라는 나라고, 여기는 신라라고. 왜 그러냐면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고 너무 태폐적이고 귀족적이고 향락적인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위에 농민 장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호족들이 득세하고 승려들이 득세를 하였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신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후고구려가 901년에 송악에서 건국을 합니다. 건국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온만이 반매홍이라고, 궁예라는 사람이 왕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918년까지 후고구려를 세우는데, 후고구려가 송악에서 세워가지고 어디로 옮기느냐? 철원으로 천도를 해요. 철원이 아시죠? 거기서 태봉국이라는 것을 세우고, 지금도 철원에 가면 태봉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승려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918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고려가 건국한 것이 918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농민장수 누가 기사를 합니까? 혹시 견훤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892
2년에 견훤이 그 무진주에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900년에 전주로 옮기는데 그게 바로 후백제의 왕도 전주. 그래서 완산주에 후백제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936년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조선 왕조의 발상지. 조선 왕조의 발상지는 전주가 뭐 전주도 있고 해가지고 조선 왕조의 발상지라는 것은 다 아시죠? 1391년에 이것은 차후의 이야기겠습니다. 그래서 천년의 역사를 가진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이자 조선 왕조의 발상지였습니다. 이것은 좀 전주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판소리의 본고장. 그 판소리의 본고장이라는 것 보면 전북은 다른 동네와 틀려가지고 국악이라든가 또 판소리 갖고 소리라는 것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국악이 뭐 국악당이라든가 국악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판소리는 뭐 우리 전주에 가면은 세계 축제가 있잖아요. 전주 소리 축제 그래가지고 가곡, 가요, 민요, 장통요, 팝송, 쌍송, 깐소네까지 모든 것을 융합해가지고 세계에다 그것을 소리 축제로 알리고 그 다음에 그 섬진강 동쪽으로 내려버려 보면 뭐가 발전되냐면 혹시 말 들어봤어요? 그 남원 은봉이라든가 고창, 흥덕이라든가 순창에 동편제라고 들어보셨죠? 그것이 반대에서 고른 게 남성적인 구가. 그 다음에 이 반대는 뭐겠습니까? 네, 서편제죠. 우리 동네 나온 영화배우가 영화 찍은 거 있어요. 그 이름은 모르겠지만 오정인가? 서편제가 있죠. 서편제는 섬진강 바깥 남쪽으로 가고 보성 쪽이라든가 순천착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판소리의 본고장이다. 그리고 음식 창의 도시다. 음식 창의 도시라는 것은 뭐냐면 혼합이라는 것은 뭐가 발달했습니까? 벼농사가 발전했죠. 벼농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토가 있고 평야가 있고 그 다음에 먹거리가 많이 산적그 야산이기 때문에 야채라든가 또 먹기 쉬우니까 음식 창의 도시가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밑에는 전북을 지칭하는데 이러한 역사와 문화적 힘을 바탕으로 전주가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서겠습니다. 전라도 수도는 뭔지 아십니까? 조선 왕조가 생기기 이전에 이후에 그 전주는 사회, 경제, 문화, 행정의 모든 중심도 지었습니다. 왜? 전라도와 전북과 전남과 제주도를 관할하는 관찰사가 전주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 들어봤죠? 전주 가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주 가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찰사가 업무적으로 근무를 본 공간을 가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전주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전주 가명을 복원한 자리가 있고 복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서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 시장님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리고 같이 공감할 수 있고 또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래서 옹고울이랍니다. 옹고이라는 것은 완산, 전주. 완산이나 전주는 뛸래야 뛸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죠. 왜? 전주의 N이름이 완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 신라시대 그 지방 통치제도라고 지방 행정제도라고 해가지고 구주 오소경이라고 말 들어보셨습니까? 구주 오소경. 근데 구주 오소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남을 무진장이라고 했고 전주를 완산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충남을 웅천주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그 구주에서 작은들을 소경어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완산하고 전주는 띨래야 뜰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리고 완산이라는 지명을 전주로 명칭한 것은 통일신라 시대 때 경다광 때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자는 완전한 완자고 온자는 온전한 온입니다. 그래서 완전 옹골이라는 것은 완전하여 흠이 없다. 그러면 완전하여 흠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완전에 흠이 없다는 것은 너무 온전하기 때문에 무결성이다. 그런 말하고 일맥상통하고요. 그 다음에 뚜렷하게 갖춰졌다. 완자나 전자에는. 왜 그러냐면 뚜렷하고 아까 후백제를 전주에서 왕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것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 후백제를 왕도를 했을 때는 우리가 혹시 사신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신도라든가 아니면 풍수술에서 보면 자청룡 우백호 주남자 북현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했을 때 그 자청룡 자리가 어디냐? 지금 이름 있잖아요. 용머리에 해당되는 용머리 고기 아시죠? 거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완산칠봉이라는 데도 있어요. 완산칠봉 하나의 봉에 용두봉이라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서쪽은 자청룡 우백호, 백호에 해당되는 거겠죠. 어디겠습니까? 산 같은데. 이 앞에 보면은 이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뒤에 봉우리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봉우리인 줄 아십니까? 기린봉이에요. 기린봉.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어요? 기린봉? 기린봉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기린이 뿔나고 있는데 신성한 동물은 백호에 해당되지 않고 기린도 거기에 포함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남쪽에는 무슨 산이 그 주자에 해당하는 후백제에 해당하는 거기가 어디에 있냐면은 승암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승암산이 있고 북쪽은 현무가 해당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저기 앞에 KBS 옛날 방송국에 이지무 아파트 보면은 동산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거북에 해당되는 거북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후백제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서야 티같다. 이것은 뭐 지형적이나 그 환경적 이유인데 농사 순서야 티가 없다는 것은 여기 사는 그 백성 고을들이 그 논농사를 기반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서고 티가 없다는 말이 전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어우러졌다. 모든 것을 어우러져 따뜻하는 것은 도시의 하나의 왕도를 형성하는 데 밭도 있고 물이라는 것이 아까 거북이가 어디 바다에 살잖아요. 그래서 거북바위는 옛날에는 여기가 그 우죽탕집 앞에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큰 개울이었다고 하고 국계공사를 옛날부터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육지화됐는데 옛날에는 그 일대가 그 큰 하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사동에서 집을 짓 때 보면은 땅을 파보면은 뭐가 발견을 하냐면은 그 흔적이 그 강 하류에서 발견되는 그 돌이 자갈 같은 거, 매끄러운 자갈 많이 발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따뜻하다. 따뜻하다는 것은 여기 호남이니까 다른 데보다 따뜻하고 농사를 짓기가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사가 12개잖아요. 그 지사 통폐합하기 전 임실하고 순창하고 장수하고 지난 통폐합으로 전라북도는 14개가 있고 시가 6개, 군이 8개. 저희는 이제 통폐합돼갖고 12개지만은 그리고 그 전주시는 그 빨간 것은 다 전주거든요. 그래갖고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법정동이 35개 동이 있다. 그리고 경제는 그
전북은 9주 정도가 에탄올을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주에서는 한 2,400억 정도, 2조 4천억 정도. 그 다음에 그 정부의 지원 없이 재정으로 수습을 자립할 수 있는 재정 자립도. 근데 전북은 24.6%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주는 24.5%. 그리고 그 전북이 여기인데 그 위치는 전국의 8.1%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북에서 전주는 200제곱평방미터라고 합니다. 그 인구는 전북은 176만 8천 명 정도 해갖고 전국의 3.5%가 전주에서 살고 있고, 그 전주는 65만 7천 명 정도가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아까 그 전라 가명이라 갖고 조선시대 사회문화 경제 행정의 모든 중심지가 전주였으며, 그 이유는 전북, 전남, 제주를 통하는 관찰사가 근무하는 것이 전주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향후로는 전주가 내년부터 있잖아요. 전주가 전라북도에서 전북 특별자치도로 시행되는 거 아십니까?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자, 그럼 한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시행돼요. 되는데 몇 월 며칠일까? 1월 1일. 네, 아깝게 빗나갔습니다. 6월 자, 1일. 여기 맞히시면 제가 선물 준비했어요. 여러분 전주 시내를 어디나 갈 수 있고 또 어디 원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준비했거든요. 2024년 몇 월? 그래서 여기를 자 5초 드리겠습니다. 5, 4, 1월 17일 3, 1월 17일. 18일. 그 2024년 1월 18일이거든요. 그때 뭐냐면은 그 법적 지위가 다시 부상되는 날이 내년 1월 18일입니다. 그 약속은 해야죠. 아니 저 솔직히 여기 뭐 하나씩 제가 준비해 놓기는 해놨어요. 한번 나와주세요. 아, 진짜. 아니 나오지 마세요. 촬영 한번. 나와야 되니까. 가운데 같이 한번 쓰셔야죠. 다시 한번 다시 말씀 좀 더 들어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특별자치도로 선정되는 곳이 여기 말고 강원도가 선정되고 있고, 시로서는 제주도가 승격됐고, 시로서는 지금 세종시가 승격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 2024년 1월 18일 날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왜 바뀌는 거예요? 승격됐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걸 통과했어요. 아니 무슨 뭐. 자,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아니 이유를. 자, 아까 전주가 전라도의 수도라고 했죠. 그 이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조선 왕조의 발상이 후백제의 왕도이자 조선 왕조의 발상지죠. 근데 그 전주가 조선 왕조의 발상지가 왜 조선 왕조가 발상지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태조 이성계가 전주의 흔적을 남기고선 내가 아무리 역사책을 들여봐도 없어요. 오목대 하나 있더라고. 남원 운봉에서 외적을 침입을 막고 그 개성으로 가는 도중에 옛날에 여기에 목조가 살았다고 해요. 목조 살았는데 거기를 치안으면서 자찬을 벌였다고. 그것이 오목대에서.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육룡이 나르샤. 육룡이 그 뭐냐 해동 육룡이 나르샤 일마다 천부고시고 고성이 동부하시니
뿌리 깊은 난간 바람에 안 입을 때 꽃 돋고 여름만 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 안이 그칠 때 내 이로 바다에 가느니 이런 말이 있어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이라든가 역사혁명의 명분을 제시하는 거. 자,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금방 읊은 것이 뭘까요? 등교청과 빙고. 근데 이거 이 친구 우리 공유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딴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 왕조의 발상지라는데 그것을 조금 더듬어 보겠습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됐죠. 이성계지 않습니까? 이성계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있을 거예요. 이자춘이 있죠. 이자춘이 또 할아버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춘의 아버지가 있을 거예요. 이행이. 또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안사. 그러면은 이성계부터 1대조, 2대조, 3대조, 4대조 이안사라는 사람이 전주에 살았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목조, 익조, 목익, 도조, 목익도, 환조, 여기가 태조. 그 다음에 이성계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방원이. 태종. 아까 용비어천가를 언제 만들었다고 했죠? 모르죠? 세종 때 만들었거든요. 태종의 아들이 세종이잖아. 세종. 그래서 육룡이 나르샤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한사가 그래서 왜 명분을 갖추려고. 명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주라는 명분. 그래서 이한사가 그 도방 그 지역 전주에서 토로 생활했는데 잠깐 20대 정도 해가지고 그 기생하고 사랑 싸움이 있었는데 그때 여기 그 산성별감이라는 사람이 강화에서 전주로 내려왔답니다. 그 왕의 명을 받고 그래서 상박관계가 이루어졌는데 기생 때문에 싸움을 가지고 그 산성별감이라는 사람이 그 지방 수령한테 막 해가지고 막 꼬질렀는가 봐요. 그런데 그것이 비화돼가지고 그 전라북도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안녕사라는 지방 행정관이었는데 거기까지 소식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일이 있다면은 생명의 위험을 느껴가지고 전주에서 어디로 야밤도 주었는 줄 아십니까? 천리가 떨어진 삼척으로 간대요. 삼척으로. 그래서 그때 한 1000여 명이 같이 갔답니다. 175 호가. 근데 그 호라는 것이 뭐냐면 보통 3명 내지 5명의 사람인데 근데 삼척에서 살다가 또 도망을 가요. 왜? 그 산성별감이 승진을 해가지고 삼척에 수련관으로 온다고 해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저기 함흥도 동북면 영월 땅으로 도망간다 해가지고 여기가 삶의 근거지였었는데 그래서 이안사나 목주부터 해가지고 한 20대부터 전주에 살았다고 해갖고 조선 왕조의 발상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 전주에서 우리 사무실에 좀 차 타고 가면은 그 12분 거리에 있어요. 지금은 보물 580% 지정해가지고 그 이름이 전주객사. 그건 아실 거예요. 소재지는 완산구 충경도 59에 중앙동 상가 1번지에 있답니다. 여기는 우리가 말 많이 들었죠. 뭐 객사나 객리단길 이게 전주 객사예요. 제가 옛날에 한 며칠 전에 밤에 가서 이것은 제가 직접 사진 찍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는 어딜까 갖고 여기서부터 뭐 또 다른 방향으로 해가지고 아까 제가
여기 주제가 뭡니까? 테마가 있는 주제가 오늘 제가 주제가 할 것이 뭐예요? 그렇지. 아니에요. 저는 옹굴에서 근무한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포되는 것은 내가 여기서 뭐 전지대에서 잠깐 여러분 앞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좀 소개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풍패지간이라고 해서 전주객사. 객사라는 것이 뭐가 전주에 온 관리 사신들이 머문 여관 같은 데잖아요. 여관 같은 데고 중국 한나라에 세운 고조 유방이 태어난 지명을 조선 건국한 이성계의 본향을 따가지고 전주를 풍패지간이라고 전주를 풍패지향이라고 객사 이름을 풍패지관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객사는 우리나라에 객사는 많이 있어요. 저기 어디야? 나주에가 또 유명한 객사가 있습니다. 나주 N이라면 어디로 아십니까? 금성관인데 금성관이라는 객사가 있고 여수에도 객사가 있어요. 뭘까요? 여수 찾아. 진남관. 이건 문제 없다. 그리고 또 저기 통영가도 아주 유명한 객사가 있어요. 그게 무슨 객사냐면 세병관이라고. 근데 우리가 그래 풍패지간이 중국 한나라 세운 이게 중국 한나라가 고조가 폐연 풍군에서 기병을 해가지고 한나라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풍패지간이란 한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풍패지관이라고 하고 또 풍패지관의 이름을 따서 전주라는 곳이 전주가 그랬던 고창이 같은 어디든 그든 우리나라는 다 읍성국가거든. 읍을 기초로 하고 성을 쌓아요. 성을 쌓고 성이 없으면 산성을 이용해서 쌓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풍패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설명하냐면 그러면 동서남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만 동서남북 하기 전에 서울 한양을 수도로 정했을 때 조선 서울의 왕도의 설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정도전이잖아요. 정도전인데 그때는 또 한나라의 국교가 있잖아요. 성리학을 기반으로 그래서 뭐 인의를 해가지고 뭐 동쪽은 서울 흥인지문, 서쪽은 도노문, 그 다음에 애자는 숭례문, 그 다음에 지자는 지혜를 드러내지 않는다 해갖고 숙정문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전주에도 가명이 있고 또 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경기전이 있고 지금 남아있는 문이 전주에 하나 있어요. 무슨 문일까요? 풍남문이지. 풍남문이라는 게 동서남북에서 남쪽에 있는 문을 해서 저기 뭐 풍패 있잖아요. 그래서 풍남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패는 패서문이라고 서쪽을 말하는데 서문하고 남문 풍패지간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왜? 호남 제일문은 뭐예요? 호남 제일문도 있고 영남 제일문도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아니. 그것은 최근에 지어가지고 최근에 최근에 진 건 아니고 일제 때 제가 호남에서 들어오는 관문의 첫 문이라 해가지고 조선문이지. 그리고 동쪽문을 왕곡문이라고 북쪽을 북성문이라고 그렇게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패지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전주객사가 지금 전주객사 하면 다 아시는데 풍패지간이라고 하면 사람들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풍패지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한자의 서체 중에서 아주 어려운 글자거든요. 초서체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풍패지간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누가 왜 썼을까? 근데 풍패지간을 보면은 제가 가보니까 풍패지간 이것을 했는데 그 관련 여기 바로 옆에 이 관련 수직사가 며칠 전에 가니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주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주간, 동간, 서간 그렇게 나누는데 주간은 전패. 전패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도 옛날에 관공서 같은 경우에 어진 사진, 대통령 사진 걸어놨잖아요. 근데 그때가 그것이 몇 년 전에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을까요? 그 권위지 상징이라고 해가지고 없어진 것이 뭐냐면 15대 때 1998년인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그 대통령 사진이 없어졌거든요. 왜 웃었어요? 그래서 그 전패는 임금님 왕을 상징해 가지고 항상 어진을 걸어놓아야 하는데 조선시대 어진을 걸어놓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웁니다. 지금 사진이 그려가지고 지금 전주에 어진이 그려져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기전이잖아요. 경기전. 그 태조의 어진이 그 하나도 없고 저 전자를 써가지고 그걸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익현, 서익현. 근데 동익현은 서익현보다 더 규모가 더 커. 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동익현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당상관 이상. 그 다음에 문관이 여기서 자고 무관이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동익현이 최근에 헐렸어요. 아니 일제시대 강점 때 헐렸다고 하더라고요. 왜 헐렸냐면 그때 신장로만 걸렸냐고. 그래서 새로 복원한 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풍패지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편액이라고 한답니다. 편액. 편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쉬운 말로 지금은 현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식 명칭은 편액이라고 하는데 편액은 뭐냐? 편자는 글씨를 쓴다는 말이고 액은 한 가운데 위에 우뚝 서게 걸어놓는다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편액은 딱 하나이고 현판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풍패지간. 그러면 풍패지간을 누가 왜 썼을까? 자, 그걸 찾아러 가겠습니다. 송영구와 주지본의 인연을 찾아서 가겠습니다. 송영구는 그 익산 왕궁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주지본은 중국에서 유명한 대학자예요. 그 송영구는 익산 사람인데 1583년에 이제 과거에 급제를 했습니다. 노란 글씨는 송영구에 관한 것이니까. 그 1593년에 성절사로 서장관으로 중국으로 가요. 근데 1593년이라는 것은 왜 우리가 성절사로 가는 이유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갈까요? 우리가 1592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임진왜란가 도움을 청해야 하잖아, 사람은. 그래서 그때 서장관으로 간다고. 왜 서장관이라는 것은 정사, 부사, 서장관이 있는데 지금 보면 회장, 부회장, 총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수행으로 중국을 가서 중국에 가면은 이제 객사에서 머물겠죠. 거기서 객사에 머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객사에서 군부를 떼어갖고 멋을 읊조리라고 막 읊조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거는 그 소년이 악난사나니 일충광은 불가분이다 미당장 춘추몽아니 뭐 개전오비 이추성이라 막 읊조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세히 봤더니 그게 상자에 남아경이라고 하더라고. 남아경 막 읊조리고 있다고 하고 때려가지고 너 왜 여기서 막 그걸 보고 왜 그거 어느 정도 학문적 경지도 되고 있는데 왜 이걸 읊조리고 있느냐 했더니 그 이번에 과거에 실패해가지고 고향 갈 여비를 벌라고 여기서 지금 그 객사에서 잠깐 군부를 떼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
같이 첫 만남을 이루었는데 우리 그 송영구라는 사람이 그러면 너의 학문적 경지는 엄청 뛰어나다. 그러나 그 답안지 작성 요령이라든가 거기서 좀 격식이 좀 미치지 못하니까 내가 이것을 가르쳐 주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학문적 경지가 뛰어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서라는 것이 있었으니까 사서, 논어맹작 중용, 그 다음에 대학, 사서잖아요. 그게 한자가 5만 6천 자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자의 남학양이라는 책은 10만 자 이상으로 한자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장의 이치가 너무 뛰어나다 생각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답안지 작성 요령을, 이제 모범 답안지 작성 요령을 가르쳐 주거든요. 1타 강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답안지 작성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약간의 용돈과 많은 책을 주었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참 내드릴게요. 우리 본부장실 옆에 보면은 그와 같은 한자가 막 적혀져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본부장실 입구 들어가면 시계가 있잖아요. 시계 옆에 액자가 하나 걸려져 있거든요. 그 액자가 뭔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옆에 걸려져 있는 액자. 화두돌일까요? 인물돌일까요? 뭘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천자문. 근데 정확한 명칭은 해서천자문이라고 기대가 되죠. 해서. 해서. 해서라는 것은 정자 글씨로 썼다는 말이거든요. 정자 글씨로 가면 해서 천자문이 기재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지번이라는 사람은 1595년에 장원급제를 2년 후에 우리 송영구하고 만난 지 2년 후에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우리 조선으로 오려고 무척 애렸을 때 그 황제한테 저 조선 좀 보내주시고 13년 만에 조선을 와요. 만력제에 황제손을 탄생하는 기념일에 가서 전라도로 왔는데 그때 물렀던 객사에서 아까 보면은 풍패지관이라고 그 글씨를 썼답니다. 풍패지관의 길이가 우리가 조선시대 그 임진년에 우리 평균 남자 키가 한 160세에서 165cm, 161cm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로가 4.6m거든요. 그리고 세로가 1.7m예요. 그러면은 조선시대 사람들이 보면은 좀 왜소할까? 160에서 커봤자 163cm인데 그 사람이 4.6, 1.7 왕위지체를 받았고 조명부채로 일필휘지였다는 것은 상당히 그게 어느 정도 문피도 있고 격식이 있어야 그것을 또 엄청나게 큰 거로 썼을 거 아닙니까? 4.6, 2.7m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도를 방문했는데 그때 객사 와서 풍패지관이나 쓰고 또 어디를 가냐고 하면은 왕궁을 갔대. 어떻게 보면 스승이었었는데 그 스승의 옛날에 스승의 가르침으로 해가지고 내가 과거에 봐가지고 이번에 사신의 정사로 왔습니다. 그걸 구하려고 갔더니 그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는 사생 논쟁 때문에 북인이 집권하고 우리 사생 논쟁이 뭔지 아십니까? 선조 때 김효근하고 신음경이 있었는데 이제 이조 전랑이라는 것 갖고 싸우거든요. 이조 전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3사 홍문관 사관원 사원부에 관리 추천권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 싸우는데 그때 김효원이 이조 전랑이 돼요. 이조 전랑이라는 되는데 왜 서울 건천동에 살았다고 해갖고 동쪽에 있다고 해가지고 동인이고 그리고 심의원이라는 사람은 정릉 쪽에 서쪽에 살았다는 거 해가지고 서인이거든요. 서인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잖아요. 또 남인은 청남과 탕남으로 갈라지고 북인은 대북하고 소북하고 갈라지고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고 노론은 시파하고 벽파하고 갈라지고 그런 정치적인 회오리가
들은 것이 뭐냐면 사생 당쟁, 논쟁. 그건 둘째치고 그래서 전라도로 갔고 어디로 가요? 왕궁으로 갔는데 그때 만나지는 못하고 두 가지를 해줬답니다. 두 가지를 해줬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송영구가 옛날에 그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왕궁에 자기 집 누각을 짓고 했는데 여기서 그 살아생전에 내가 사랑하고 흠모는 사람을 그린다 해갖고 망모당이라는 글씨를 써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 누각 바로 앞에가 여기가 가까워요. 이게 선산이거든. 거기 우산정산하고 선산이 있는데 눈에 보여요. 바로 지그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보여. 왜 안 보일까요? 거기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무슨 건물이냐면 익산 보석박물관인가.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이게 이 누각에서 여기까지는 한 걸어서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바로 앞에 있거든. 지금 여기가 이게 보이잖아요. 도로잖아요. 이게 지금 서울로 올라가는 호남고속도로거든요.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살아생전에는 조상을 그리는 우산에 있는 이게 우산이라는 산이고 누대선영 내 조상의 선영에서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을 그리다 해가지고 망무당이라는 글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죽어서는 편히 영원히 잠들으라 해가지고 여기 묘자리를 정해줘요. 누가 정해줬을까요? 누가 정해줬다고? 주주번이라는 사람이. 재미없죠? 너무 고차원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하인드가 있다는 거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주지번의 발자취 이 사람이 글씨를 쓰는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성균관의 명륜단이라는 글씨도 쓰고 익산에 아까 망모당 했죠. 그 다음에 전주 풍태지간이라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4.6m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1m치 70. 그 다음에 경포대 제1강사이라는 것도 썼대. 근데 이번에 지금 이거 경포대 불났는가 몰라요. 이것도 그것도 썼고 또 괴산에 가면 호사습직이라는 글씨도 썼다고 합니다. 그 주직원이라는 분이 되게 상당히 고위직이었나요? 네? 고위직이에요? 유명한 분이. 누가요? 주직원이라는. 주질본 사람이 그 사신 정사로 왔으니까 그 중국의 3대 시인이고 대문장가고 그 당시는 되게. 아니 그 당시에서는 이제 과거 보고 13년 후에서는 그렇게 높은 지인은 아니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조선시대라는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명나라보다는 명청의 교체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이라는 큰 나라가 아니었었잖아요. 중국으로 보면 중국이 한 변방 정도, 한 주 정도 되거나 주보다도 못했는데 명망 있는 사람은 안 했고 그때 당시에는 커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왔을 때는 그 허엽이라고 있죠. 이것은 제가 그 강릉 가서 내가 어제 그 강릉 오늘 출장 간다는 것을 여기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오늘 강릉 간다고 했거든. 보면 강릉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허균과 교호를 했다고요. 이렇게 허균 이제 주지본이 왔을 때 서울에 왔을 때 영접사로 맞아주신 분이 허균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허엽이라는 아버지인데 허성, 허봉, 허균 여기 가운데 들어갈 사람 누가 있을까요? 흥한선은. 여기 보이잖아. 헌원설은 이제 왜 그러냐면 허균은 조선시대의 이단하거든. 홍길동 적서사절 이제 이것을 뭐냐면 그 허엽은 호가 초당이에요. 그래서 강릉에 가면은 초당이라는 동이 있어요. 정말로. 그리고 초당 순두부라고 들어봤죠. 초당 순두부 유래도 허엽 선생님이었고 또 이분이 명문 집안 그 동인의 영수도 지냈고 그 다음에 경상도 관찰사까지 지낸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허성은 위족 판서까지 지냈고 허붕은 학문도 뛰어나가지고 그동안 장원부사를 지냈는데
허붕 친구가 누구냐면 송곡 이달이라고 서자 출신의 학자였었는데 그래서 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허균이 적서차별, 그 다음에 호부호영 그런 것을 어렸을 때도 듣고 소설로서 홍길동전이라는 둘의 명작을 남겼더라고요. 그리고 허균이 자기 누이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 허난설이 15살에 시집을 가가지고 27살에 요절을 해요. 요절을 하는데 주옥 같은 명시를 많이 남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허균이 주지만대 이것을 소개를 해주니까 이렇게 좋은 시가 있었다 해가지고 중국이나 일본에 더 알려졌다 합니다. 그러면 조선의 4대 여르신이 누군지 강릉이 나왔고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심사임당. 신사임당. 내가 문제 하나 뜰게. 신사임당의 아들은 한석봉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한석봉 아니에요. 그 신사임당. 그 다음에 조선의 명기가 누가 또 한 사람 누가 있죠? 황진이. 네. 그 다음에 헌안설왕.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이 누굴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전북 사람이에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 이화우라는 시를 남기는 사람이 있고요. 그 시가 뭐냐면 이화우의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그 추평낙엽에 저도 날 아는가, 그 다음에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라 이런 시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아까 그 사대신의 첫사람 신사임당 따님하고 이름이 같아.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한 공원도 있어요. 어디? 부안에. 그 부안인데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지?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야, 또 문제입니다. 그 문화재 지킴이 하러 갔는데. 그건 신석정 신석진은 최근에 시인이지.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 신사임당 따님하고 이름이 같다고. 그러면 신사임당 아들은 누군지 알죠? 이율곡이잖아. 그러면 성은 이씨잖아. 어? 사대시냐? 누구냐면은 본명은 이양금, 대생, 내창. 하고 내창공원이 있어요. 부안에. 그리고 이화우라는 아까 시가 크게 있고. 그래서 허균이 자기 누이를 주지번한테 시를 이작시를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 중국이라든가 일본에 더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그 송영구, 주지본, 황교를 한때 모아서 딱 봤는데 송영구는 익상 왕건 출신이고 주지본은 남월이고 허규는 강릉이고 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과거를 봐가지고 전기에 진출한 사람이고 주지본은 한국에 왔을 때 결척 보훈의 스승에 대한 결척 보훈을 알아가지고 은혜를 베풀었고 또 허균과의 만남에서는 자기 빨리 죽은 젊은 나이에 죽은 자기 누이를 세상에 알렸다는데 공헌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부연인데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독서 많이 하고 여행 이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 그 독서는 마음으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몸으로 하는 독서이다.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누가 어린들이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했다. 공부하기에는 아는 책도 많이 있고 또 네가 대학 접해보지 못한 다른 과의 만남은 여행을 통해서 행하라. 그 말을 들어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만들었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것은 여기로서 이종임 듣고 이 도와주신 우리 혜림 씨가 노혜림 씨가 많이 편집을 해주고 15장이나 분량을 만들어서 저를 고통을 줬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혜림 씨한테 고마운 마음을 제가 남았으니까 한 장 드리고
여러분과 작별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